네,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부터 통치구조였죠? 자, 통치구조 문제. 자, 이건 행정심판, 우리 통치구조 총론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서 통론 부분에 세 문제도 냈는데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거 107조 제3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이 있다면, 예,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7조 3항이 그 얘기입니다. 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이제 이 행정심판은 어떻게 두라는 얘기죠? 행정심판은 전심으로만 둬야 된다. 근데 이 전심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임의적 전심이 있고 필요적 전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헌법 107조 3항은 그래서 첫 번째 요청이 행정심판은 전심 절차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요청이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둘 다 준용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요 필요 전심일 때, 요 필요 전심일 때만 사법 절차가 준용되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련된 그 기출 문제가 최근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 출제 문항수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중요 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그게 작년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A급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논점 중에서 하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이제 이해인데요. 요 사건은 우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공부했던 판례입니다. 변호사 징계에 관해서 법무부 소속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 절차를 밟은 후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누가 심판한다는 얘기죠? 법관이 재판한다는 얘기죠. 근데 대법원은 말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죠. 자, 그러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 대한 확정권이 이미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헌재가 107조 3항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법국가주의에 위반된다, 제8발 권리 침해했다, 이렇게 판시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관련된 논점인데,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해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거 뭐냐면 필요전심이에요. 필요전심일 때는 핵심은 뭐냐? 사업 절차가 준용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절차의 준용인데, 우리가 준용과 적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잖아요. 이거 준용이잖아요. 준용. 사업 절차의 본질은 뭐냐면 요거는요, 심판기관의 독립성이에요. 기관의 독립성, 대심적 심리구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의 보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만 인정되면 되는 거죠. 준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전심이라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절차가 준용되어 있다면 합헌이다, 그 이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3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제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심사위원회 소송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거, 역시 우리 헌재가 재판정권 침해나 편호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거 합헌 결정받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요 행정심판의 기속력이에요. 인용결정의 기속력. 이거 지우고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재결이 났어요. 여기는 인용 재결도 있고 기각도 있겠죠. 인용 재결했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 취소 심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분이 취소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자, 그랬을 경우 요 인용 재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다. 누구는? 행정청은 이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101조 1항 등에 위배되느냐, 여기 1항만 써놨습니다만 101조 1항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107조 3항 그리고 27조 재판 발거의 침해 이렇게 물었던 사건인데요. 헌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용 재결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행정심판도 권리구제 절차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취소해 줬더니 행정청이 법원으로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지. 잘 아시지만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행정청이 인정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행정소송에서. 그래서 헌재가 재결의 인용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했던 그런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법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그때도 한번 참고해서 받으시라고 이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통치행위. 이건 뭐 간단하게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한 4, 5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계엄 선포의 당부당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죄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요건을 구비했느냐 하는 것은 심사할 수 없지만 그것이 더 나가서 범죄가 되느냐 이거 심사할 수 있다고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의 당부당 문제는 심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뭐죠? 송금한 거 있잖아요. 송금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긴급조치에 대한 판시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 행사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심판에 되고 긴급조치에 대한 사후심사 배제령을 둔 유신헌법 53조 제4항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 예외일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이 반사로 견지해서 사업심사 배제 조항을 승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신헌법 당시에는 사업심사 못하도록 해놨다고요. 근데 우리 현행 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해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던 거. 이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 요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점이라 보게 되면 요 긴급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권한으로 이렇게 판시합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이건 우리가 판시할 거야 라고 판시하고요.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달랐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은 현행헌법이라는 것입니다. 현행헌법,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 요 두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우리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총론 중 마지막 문제예요. 권력분리 원리. 옳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번 번에 보시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정보의 취급 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거. 그럼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취급 거부를 해야 그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 만약에 취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항고소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분리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규정은요
현행은 없어요. 유신헌법 당시에 있었던 건데 이른바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공소사실의 요지와 검사의 의견만 듣고 증거조사 없이 재판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법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헌재가 권력분리 원리에 반한다. 쉽게 말하면 법원의 재판권을 뺏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거는 여기 보니까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중앙지방 간의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권력분리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하는 다른 방법으로 요거 기억나세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없다. 지방교육 자치 관련해서 제가 판시해 드렸던 설명해 드렸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똑같이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서 국민주권이나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 지방자치라는 지방 분권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 원리나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없다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수사처,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공수처 사건입니다. 행정부 내의 법률사항 기관에 불과한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가 권력분리 문제냐 아니면 그냥 입법 정책의 문제냐. 이건 당연히 입법 정책의 문제예요. 이거는. 자, 이제 국회로 오셔서 자,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 자, 보시면 1번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 기명투표는 딱 하나뿐이 없다 그랬죠.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요 기명투표 부분이 틀린 것이고, 자, 2번은 맞죠. 의장이나 부의장 거리되거나 또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거리되면 어떻게 할까요? 보궐선거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권한대행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만 이 후문에 그때는 어때요? 소속 의원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교섭단체 속 부의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은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요 4번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의장은 잘 아시겠지만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이 있죠. 부의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부의장이 들어온 게 틀린 겁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도 부의장 이것도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수단체, 이건 국회의 구성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성과 조직. 자, 요거 정책연구원을 둔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의원 간에도 차별이 있지만 정당 간에도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렇지만 정당에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요 후문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교섭단체의 전국연구위원을 두느냐?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안으로 구체화하는 일은 국회의원 개개인보다는 결사체인 정당 등 교섭단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거예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그 추천입니다. 교수단체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기한 내 교수단체 추천이 없을 경우에 국회의장의 위원 위촉 권한을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이 교수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할 것일 뿐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이 다툴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습니다.
우리 권한쟁의 사건에서 잘 아시겠지만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당사자 적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 얘기를 판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역시 요 앞에 거도 같은 맥락인데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뭐를 줘요? 정책연구위원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는 더 많은 보조금을 줍니다. 국가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정당의 규모나 정책 영향력, 그 다음에 실적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현재 경쟁 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면 합리성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제도에서 공부했을 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우선 보조금의 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거든요. 제가 1,000억을 가지고 설명해드린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위원회로 오셔서 이거는 위원회의 기능이에요. 1번은. 그래서 예비적 심사 기관이 되는 거죠. 위원회가. 그렇지만 오늘날은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국회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위원회 중심으로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종류는 둘이잖아요.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럴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로 두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원래 위원회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위원회는 12명,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는 50명이죠. 여기에 30명이라고 해서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둘 다 상설위원회였었는데요. 국회법에 규정돼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화 시켰어요. 대신 뭐를 만들어 놨다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뒀어요. 다만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그 결정은 구속력은 없어요. 존중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구속력 없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요 대목을 아마 손을 대려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원 선임 및 개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그래서 선임권은 누구냐? 의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잘 봐주셔야 되죠.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의 경우에는 회계 중에 정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 개선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계 중에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그게 4번째 질문이죠. 이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 임시회를 의미한다는 거. 요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정보위원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위원회 위원은 다 맞는데 여기 한 사람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요청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 선임하면 되는 건데 정보위원회 위원만큼은 요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것만이 아니라 부의장도 협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이 좀 특이하니까 이것도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입니다. 자, 요 1항은 뭐냐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예요. 그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무엇을 담당할 것이냐 문제인데
여기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헌법상 임명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그래서 이렇게 따로 때리지 말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또 하나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겁니다. 국회에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3명 에 대한 의장이 각 교섭 대표위원과 협의해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둔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 하나 있죠.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그때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 그때 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여기 있죠.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자도 여기 대상이 된다는 거 플러스 국무총리 후보자 이렇게 요것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이에요.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여기 국무총리 후보자 이 항이 되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3명이에요. 12명은 정보위원회가 12명입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동일합니다. 자, 9번 문제 심사 절차. 자, 이 심사 절차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죠.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대체 토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표결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각할 수 없다. 이게 바뀌었죠. 축조 심사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대체 토론을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위원회 소위원회로 가잖아요. 소위원회는 축조 심사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축조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린 거죠.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대체 토론이 끝난 후에만 소위원회에 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교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청회 청문회인데 위원회는 재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공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와 구별해 주시 반대가 되는 거죠? 축조심사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공청회 청문회는 이때는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반대가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 대목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안건조정위원회.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 했어요. 이게 자주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 그런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은 그 안건에 대해서 90일 정도의 그 심의 기간을 주는 거죠. 너희들끼리 충분히 한번 토론해 봐라 라고 해서 설치한 위원회 소위원회로 봐야 되겠죠. 그것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됩니다. 물론 소위원회 아니지만 자,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설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건조정위원회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어요. 소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다 법률상 기관에 불과합니다. 이거 왜 나왔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권한쟁의 당사하는 능력이 있느냐 문제야. 없습니다. 자, 위원회는 이견을 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제적연 3분의 1 이상이 오고 요 제적연 3분의 1이에요. 안건 조정연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그 활동 기간은 90일이다. 네. 다만 따로 정할 수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정연을 구성할 때 이게 참 잘 만들어졌죠. 소속 위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다시 말하면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연 수와 그 외에 조정연 수를 갖게 한다는 거. 기억나죠? 이거 말고도 이제 의결 정족수 기억나실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로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총 위원수가 6명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면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일마 검수완박법 제정 과정에서 탈당시켜가지고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관련 논점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헌법 앞부분에 보다는 좀 어렵지 않아요? 잘 안 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통치구조 부분은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조문을 좀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